크립토 라이트하우스 2025년 1월 7일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라이트하우스는 암호화폐 등대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나 기술은 신기술이고 또 복잡하고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그렇듯이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많고 또 과장된 면도 많이 선전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이 동영상의 취지는 암호화폐 생태 시스템, 생태계에 있어서 더 투명하게 더 밝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정윤찬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 동영상이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세 권의 책을 구매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이북, 그 다음에 페이퍼백, 그 다음에 하드카바 세 종류로 모두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가면은 이 책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암호화폐의 발행과 소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술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의 발행과 소각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발행은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소각은 유통량을 감소를 시키죠.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발행을 하면은 그만큼 가치는 감소를 하겠죠. 또 소각을 하면은 그만큼 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종류의 암호화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처럼 총 암호화폐 공급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예 처음에 비트코인을 설계를 할 때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솔라나,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 공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행하는 거죠. 자,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 보면요. 계속 발행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더리움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돌아가는데 운영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검증자 노드입니다. 영어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검증자 노드들이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자 노드들이 지분을 예탁을 해놓고 검증자 노드 자격을 받으면 검증자 노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지금 몇만 개의 검증자 노드가 전 세계에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5천 개는 물론 블록을 만드는 노드가 매 슬롯, 즉 그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더리움은 뭐 한 4, 5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슬롯 시간이요. 4, 5초마다 한 번씩 이 5천 개의 검증자 노드 가운데 제한자 노드가 선정이 됩니다. 제한자 노드는 하나가 선정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가 그 슬롯에 블록을 장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99개 노드는 그게 만든 제한자가 만든 블록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4999개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한자 노드가 비록 블록을 만드는 노드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로 블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장부를 엉터리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천 개의 노드는 모두 다 블록을 만드는데,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용하는데 컨트리뷰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드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 보상금을 뭘로 주느냐 하면은 새로 신규로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신규로 발행해서 이더리움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은 이더리움은 무한 공급 구조가 되는 거죠. 무한 공급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더리움은 이 유통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더리움 가치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각을 하게 됩니다. 소각. 그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블록에는 하나 이게 블록이라고 합시다. 이더리움 블록에는 여기 블록에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가 태워지겠죠. 거래가 태워지는데 이 거래들은 블록에 태워지기 위해서는 뭐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가스라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계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데요. 그 이거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 수수료 중에 일정 부분을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행료
이 발행과 이 소각을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나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산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왜 일어나느냐? 요 이미지 오른쪽 이 그림이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참고하면은 사용자가 그 어떤 거래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거래를 제출하면은 이 거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브로드캐스트 되어 가지고 모든 밸리데이터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슬롯이 하나의 기간 동안 이게 슬롯이 이게 5초라고 하면은요. 5초라고 하면은 이 5초 동안에 트랜잭션들이 거래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거래들은 모두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밸리데이터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5,000개라 그러면은 이 5,000개에게 다 전달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각각의 밸리데이터들은 이 거래가 유효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더리움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포절 제한자 노드 하나가 선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랜도라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당 슬롯에 그러니까 이 슬롯에서 누가 제한자가 될 건지 프로포절 누가 제한자가 될 건지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제한자가 주도적으로 블록을 만듭니다. 그 소프트웨어 파트를 컨센서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밸리데이터에게 블록을 만들면 다시 알려줍니다. 밸리데이터도 이제 그 컨센서스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한 부분입니다. 받아서 이걸 체크를 하죠.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래서 제대로 만들었으면은 실행을 시켜보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새로운 블록으로 확정되면서 여기에 있던 이 모든 거래들은 영어로 파이널 널리티라고 하는데요. 거래가 최종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은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컨펌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밸리데이터들은 예를 들어서 5,000개면은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5,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5,000개가 다 이 거래들을 처리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터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을 받는 게 새로 발행된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새로 발행해서 그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본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은, 이더리움은 소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이렇게 이더리움 공급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일부를 소각하는 거죠. 그 소각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동작하게 한 그 계기가 2021년 8월 달에 있었던 EIP 1599라는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서입니다. 이 EIP는요, 이더리움 그 거버넌스를 하는 방식인데,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 중앙화 시스템에서 는 정부가 있죠. 정부.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정부가 있듯이,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탈중앙화 시스템인 이더리움에서도 뭔가 중앙기관은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통제는 돼야 됩니다.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거버넌스. 근데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방법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중앙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관여하느냐면은 다오에서 관여합니다. 다오에서. 그래서 다오에서 하는데, 이 다오 자율기구죠. 자율기구. 탈중앙화 자율기구의 약자인데, 이 다오에서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그 방법을 EIP라고 하면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그래가지고 제안서를 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그 제안서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서가 2021년 8월 달에 나온 게 소각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이 다오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이 EIP 1599 프로토콜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발행량보다는 오히려 소각량이 더 많은, 소각량이 증가해가지고요. 소각량이 더 많은 그 디플레이션 자산으로도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량이 결과적으로 감소한 거죠. 왜? 소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발행하는 양보다 소각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한때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이 EIP 1559라는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더리움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은 2022년 9월 달에 있은 더 머지라는 그 이더리움 병합입니다. 더 머지는 이전에 2022년 9월 이전에 그 이더리움 방식이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에는요. 근데 이제 이 2022년 9월 이후로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분 증명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은 밸리데이터 노드들이 지분을 예탁을 해놓고, 각각 지분을 예탁을 해놓고
이전 슬라이드 그 그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검증 노드, 제한 노드로 참여를 하고 일을 하고 기여를 하는 거죠. 블록을 계속 장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상금을 받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자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검증자 노드 시켜줬더니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돈을, 지분을 예탁을 받아 놓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테이킹이 240억 달러 예탁된 거죠. 각각 그 검증자 노드들이 예탁한 돈이요. 그래서 이 검증자 노드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이 예치한 돈을, 그 검증자 노드가 예치한 돈을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슬래싱이라고 하는데요. 슬래싱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슬래싱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두 개가 예를 들어서 5,000개 노드 중에서 한두 개가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를 설령 하더라도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자기 그 지분만 몰수되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주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분 증명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아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NFT라든지 DeFi 활동 같은 게 거래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가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니까 또 수수료가 많아지죠. 활동이 증가하니까요.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죠. 네, 수수료가 많아집니다. 수수료가 올라가고요. 수수료가 올라가면은 뭐를 많이 하느냐니까 소각을 많이 하죠. 일정 비율을 소각하니까요. 네, 소각량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정되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머지 이후에 중요한 사항은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네트워크로 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댕컨 업그레이드로 2024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댕컨 업그레이드에서는 이더리움의 그 블록 공간을 많은 거래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수수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서 그게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소각하니까 또 너무 많이 소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블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이제 발전시킴으로써 기본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기본 수수료가 낮아지고 또 소각률도 조금 낮춥니다. 소각률도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이더리움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자 노드에게
새로운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주는 그 양이 소각되는 양보다 많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한 0.35%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한 30일 동안을 통계를 보면은 7만 8천 정도의 이더리움이 발행이 되었고, 검증자 노드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소각한 게 4만 5천 ETH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인플레이션이 한 0.35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의 그 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최근 지금 원래 2025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 업그레이드가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곧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한두 달 안에 까지는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할 거다, 그렇게 가치가 상승할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곧 있을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D앱이라고 하는데, 그 이더리움 관련 D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수수료 계산하고 내고 이러는 게 복잡하니까 수수료 없이도 그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무조건 그 이더리움 주소나 물론 ENS라고 해서 그 도메인 네임 같은 걸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은 이더리움을 접근할 수 있지만은 생체 인증, 지문이나 얼굴 인식 이런 것들로 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더리움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미래지향적 블록체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지금은 사용자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특히 뭐 젊은 사람들 이외에는 그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 일반 지금 웹 2.0이라 그러는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물론 웹 2.0만큼 그렇게는 되지 않겠죠, 당장.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은 이 사용자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간다. 어떻게 그러면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느냐? 가스 요금 같은 게 이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편하게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생체 인증을 통해서
거래 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그 블록체인의 접근성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예, 결론 및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가까이 지금 다가온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사용자가 더 쉽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더 쉽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 사용자가 계속 더 쉽게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보나 어떤 그런 발행 소각 메커니즘으로 보나 미래지향적 암호화폐로서 시장의 선두주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생각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5년 1월 7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